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번에 설명할 때 다 오셨죠? 예, 설명에 안 들으신 분 없었고. 자, 그럼 일단 OT 과정, 과목 소개라든지 시험 공부 방법론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다시 필요할 때마다 설명드리고, 자, 본격적으로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일단 하나 약속을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늘로부터 9월 인문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떤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자, 그래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합격이란 과정을 쭉 밟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지켜야 될 약속 사항이 빠짐없이 무조건 수업 시간에 출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출석. 이게 가장 선제 조건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더라도 수업 시간에 들쭉날쭉 이렇게 결석을 한다면 합격이라는 어떤 그 결과는 좀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수업에 빠짐없이 참석을 해달라는 거고, 또 하나 가능하면은 그날 배웠던 것은 일단은 한꺼번에 다 이해를 못합니다. 다만 최소한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을 조금은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런 과정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9월 과정은 인문 과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만큼 복습할 양이 적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최대한 그 용어들을 바로 집에 가시면은 내구수하려고 일단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9월, 10월 과정은 인문 과정입니다. 본격적인 어떤 이론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민법이라는 과목을 배움에 있어서 우리가 설명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이 가장 법을 배우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법학 용어가 내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용어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의미하고 어떤 더 확대돼서 또는 축소돼서 쓰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바로 내 것으로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유익하게 보낸다면은 본격적인 이론 과정 11월부터 이제 기본 이론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 수업이 남들보다 아주 수월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용어들을 제가 녹여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최대한 내 것으로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따라서 용어 자체가 직접적으로 어떤 시험의 지문에서 그것이 답하고 연결되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지문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 개념 자체를 엄격하게 법적으로 남들에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피부적으로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문 과정이 7주 차에서 걸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10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제 1장 민법 총칙이라는 제목 하에 민법 서론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민법이라는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먼저 민법의 의의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민법의 의의 자체가 시험하고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피부적으로 느낄게요. 자, 국내에는 무수한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민법이란 법도 있고 형법이란 법도 있고 상법, 각종 민사소송법, 헌법 등 행정법 등 무수한 법들이 존재합니다. 그 같은 무수히 존재하는 법들 중에서 민법은 어떠한 과목이냐는 겁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피부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왜 필요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면은 반드시 분쟁이 있겠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법이죠. 그때 민법은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니라 민법은 우리 사회에서 사인 간에 일어나는 민사분쟁,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인 일반 사법에 해당하는 것을 민법이라 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민법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이 아니라 뭐죠? 민사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을 민법이라 하더라. 자, 그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민사관계라면은 사인 간의 요 의미는 안다, 그죠? 사인 간의 의미는 알죠. 우리가 개개인이 우리 사회생활을 하다가 개개인 간에 어떤 분쟁이 생기죠. 그 분쟁 중에서
민사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한 게 민법입니다. 그럼 민사가 뭐냐? 자, 우리가 눈을 뜨면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 재산관계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의식주죠. 먹고, 입고, 거주하고. 이 문제를 해결치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가게로부터 물건을 산다든지 타인으로부터 집을 산다든지 돈이 없으면 집을 빌려서 사용한다. 그죠? 이와 같은 어떤 재산관계를 하는 와중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는 것 또는 당연히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될 수가 없죠. 즉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있겠죠. 이미 돌아가셨다든지 또는 고아기 때문에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분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부모가 없는 존재는 없죠. 모를 뿐이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내가 있으면 일단 결혼한 다음에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생기고 부모가 있고 쭉 범위를 넓히면 일정한 친족 관계가 형성되죠. 이와 같은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한 법을 가족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족 관계. 어떤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 그래서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합쳐서 민사 관계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민사 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 즉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 민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체법이라는 겁니다. 실체법.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이. 실체법에 대비되는 게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자, 쉽게 말하면은, 자, 여기 볼게요.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 토지를 파는 사람을 누구라 합니까? 매도인. 사는 사람은 뭐요? 매수인 하죠. 그래서 양자 간에 합의가 있었어요. 갑의 토지를 1억으로 을에게 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갑은 을에게 자기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어떤 의무가 있어요? 약속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반대로 뭐요? 공짜로 줬어요? 아니죠, 그죠? 매매 대금을 받고 줬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그 대가인 매매 대금 1억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죠. 매수인은 반대로 토지를 넘겨받을 권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일정한 당사자 간의 이와 같은 법률 관계, 원인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누구에게 이와 같은 권리가 생기고 의무가 생기죠. 이와 같은 권리 의무가 발생했다가 을이 대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돼요? 의무가 소멸한다, 그죠? 이와 같이 일정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가 뭐요? 변경하고 소멸하는 이와 같은 원인을 규율하고 있는 법을 실체법이랍니다. 실체법.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매매가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반대로 그 목적물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고 약속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죠? 이와 같은 어떠한 요건이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이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와 같은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실체법이라 합니다. 실체법. 자, 그런데 을이 약속을 안 지켜요. 자, 잔금, 중도금 지급일 날 돈을 안 줘요. 가부님이 토지를 넘겨줬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쫓아가서 주먹으로 때려서 돈을 받아야 돼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상주를 하는 게 뭐죠?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 그죠? 이와 같이 실체법상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가 약속대로 지켜지지 아니했을 때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는 뭐요? 이와 같은 소송 등 절차를 통해서 실현하는 그와 같은 것을 다루는 법을 절차법, 각종 소송법이에요. 그래서 민사관계 분쟁은 무슨 법이요? 민사소송법. 그러면 형사분쟁은 무슨 법이요? 형사소송법. 행정사건은 뭐요? 행정소송법.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 이와 같이 실체법과 절차법이 구별됩니다. 자, 그런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사법이란 겁니다. 사법. 사법의 반대가 공법이에요. 공법. 공법. 자, 민법은 사법에 해당합니다. 사법에. 자, 사법이 뭐냐? 사인 간의 어떤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랍니다. 사법. 자, 보세요. 갑을 간의 매매가 있었죠. 그러면 갑이 을보다 우월한 지에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 선생님보다 제가 우월적 지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다 법적으로 평등하죠. 그래서 대등한 사인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맺어지는 이와 같은 관계를 다루는 법을 사법 그래요. 사법. 저 국내에는 무수한 법들이 있는데 크게 사법 파트와 공법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법 파트는 사인 간의 대등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통틀어서 사법 그래요. 사법. 그래서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입니다. 근데 공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생활 관계를 다루는 법을 통틀어서 공법 그럽니다. 그럼 상적으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는 대등 관계입니까? 불평등 관계예요? 불평등 관계죠. 일방적으로 국가가 뭐요? 나에게 세금을 내라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의무를 나에게 부과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뭐요? 강제를 하죠. 이와 같이 국가가 통치권 차원에서 국민에게 일정에서 뭐요? 명령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강제하는 이와 같은 관계를 다루고 있는 법을 공법, 뭐 헌법, 행정법 등 형법 등 무수한 법이 여기 속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사법에 속하느냐, 공법에 속하느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하튼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이란 겁니다. 사법. 자, 사법인데 또 하나가 뭐요? 일반법에 해당한다고 일반법. 일반법에 대비되는 게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정치 경제 시간에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용어가 보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어떤 용어들이 기억 말똥말똥할 거예요. 자, 그러면 특별법이라는 어떤 이 용어들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상식적으로 쭉 받아들이세요. 특별법. 자, 특별법은 대한민국, 예를 들면 뭐요?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지역 내만,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일정한 어떤 사람들에 한해서만, 또는 뭐요? 모든 민사관계가 아니라 민사관계 중 일정한 어떤 민사 분쟁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즉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요?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특별한 존재다 해서 특별법이라 합니다. 특별법. 반대로 일반법이라면 뭐요? 민사관계라면 모든 민사관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뭐요? 힘없는 일개인, 내가 됐든 똑같이 매매 등 민사관계를 한다면 똑같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똑같이 두루두루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 합니다. 일반법. 자, 그러면 상적으로 일반법과 특별법 뭐요? 당연히 특별법이 개별적인 사항을 다루니까 뭐요? 특별법이 똑같은 어떤 사항이 일반법도 적용이 가능하고 특별법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뭐요? 특별법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특별법이 없으면 일반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상법이에요. 상법. 상법은 모든 사인이 아니라 상인들 간의 모든 민사관계가 아니라 뭐요? 상행위를 둘러싸고 있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법을 상법 그래요. 자, 예를 들면 똑같은 상이라도 자식이 결혼하는 것은 상행입니까? 민사관계요? 민사입니다. 민사. 그래서 모든 경우가 상이라도 뭐요? 어떤 상행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상법이란 특별한 법이 적용돼요. 상이라도 뭐요? 자식이 결혼하고 이런 문제는 일반법, 민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적용.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쭉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1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시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얻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쭉 읽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민법 보세요. 민법은 사인들 간에, 일반인들에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인들 간에 또는 일반인들 간에. 같은 말입니다. 개개인들 간에 어떤 생활관계, 민사관계다, 그죠? 재산관계라든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 자, 그럼 상적으로 이와 같은 내가 매매를 하고 갑이 을하고 결혼합니다. 국가에서 강제합니까? 자기들이 원해서요? 자기들이 원해서죠. 즉 사적 자치라는 겁니다. 한문 그대로. 즉 사적인 생활은 자신들이 원한 대로, 즉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이와 같은 파트를 민법이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일반 사법에 해당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사법과 공법이 있죠. 예. 제목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집에 가셔도. 국내에는 무수한 법들이 있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민법도 있고, 뭐 행정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헌법도 있고, 무수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들을 크게 두
분야로 나눕니다. 두 분야로 나눴을 때 뭐야? 사법에 해당하는 파트도 있고 공법에 해당하는 파트도 있더라. 그중에 사법이라면은 우리와 같은 평등한 개개인들 간의 어떤 법적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국가에서 말하는 법들을 뭐요? 통틀어서 묶어서 사법이라 하더라. 근데 공법은 뭐요?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할 때 크게 두 가지 면이죠. 그죠? 하나는 국민을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 관계가 있죠. 그 중에서 두 번째가 공법입니다. 국가와 어떤 국민 간에 일어난 어떤 분쟁,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뭐 세법이라든지, 뭐 도로법, 건축법, 여러 가지 있겠죠. 즉, 내가 아무리 땅이 있다라든지 하도 내 멋대로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 형질을 변경 못 하죠. 이와 같은 법들이 공법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런 정도로만, 제목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다, 그죠? 그래서 민법은 사법인데 사법 중에서도 일반법에 해당하죠. 즉, 민법은 그자가 뭐요? 힘없는 일개 강사인 내가 되었던, 또는 뭐요? 대통령이 되었던 똑같이 결혼 등을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든지, 똑같이 뭐요? 똑같이 평등하게 민법이 적용된다. 즉, 민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사사건에 뭐야? 다 평등하게 두루두루 적용돼요. 근데 특별법 보세요. 특별법은 예를 들면 뭐야?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즉, 상법은 누구에게만? 상인에게만. 그 다음 뭐요? 그럼 일정한 행위, 모든 민사관계가 아니라 상행위, 이와 같은 상행위로 되는 분쟁, 이와 같이 특정한 한정적인 사안에 한해서만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해서 특별법. 다른 말로 뭐요? 동의어입니다. 개별법이라고도 합니다. 개별법. 개별법. 특별법을 다른 말로 개별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상법이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분쟁이 상법도 적용이 가능하고 민법도 적용이 가능하다면은 이제는 배우세요. 어느 법을 가지고 먼저 해결합니까? 일단 상법을 가지고 먼저 해결하고 상법이 없으면 비로소 민법을 가지고 그 분쟁을 해결한다. 그 다음에 실체법이라는 거죠. 실체법.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갑을 간에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다면은 자신들이 합의한 대로 뭐요? 매도인은 약속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고 반대로 뭐요? 매수인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반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고 반대로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이와 같이 법이 정하는 일정한 원인인 요건이 있으면 각각에 따라서 뭐요? 권리 의무가 발생하죠. 그 어떤 발생했던 권리 의무가 일정한 원인이 있으면 소멸되기도 한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떠한 원인이 있으면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가 변경하고 소멸하느냐 이와 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와 같은 것을 다루는 법을 실제법, 즉 알맹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알맹이에 그죠. 자, 근데 약속을 안 지킵니다. 매수인이 뭐요? 매도인부터 토지는 넘겨받았어요. 자기 앞으로 등기까지 했는데 대금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때 매도인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힘이 세더라도 쫓아가서 주먹으로 때려잡아서 돈을 받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는다. 그죠? 이와 같이 실체법상에서 발생했던 권리 의무가 약속대로 실현이 안 됐을 때, 그죠? 이와 같은 일정한 절차 과정을 밟아서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를 실현하는 이와 같은 어떤 과정을 다루는 법을 절차법. 그래서 각종 소송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 정도를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5번에 형식적이란 단어 밑줄 것이고, 실질적이란 단어를 밑줄 것이에요. 자, 요 개념은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 더 꼼꼼히 복습을 하세요. 자, 오늘부터 당장 형식적이란 용어, 실질적이란 용어를 다시 한 번 더 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법을 이렇게 바로 정의를 했죠. 근데 민법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민법을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자, 민법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민법을 개념 지을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민법을 파악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민법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민법, 실질적인 민법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물어볼게요. 상식적으로. 자,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저는 일방적으로 제 혼자서 수업을 진행을 안 해요. 항상 이렇게 문답식으로 갈 건데 틀리세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내 것이 돼요. 예. 그래서 쏙으로라도 대답을 하세요. 쏙으로라도. 그래서 그것도 틀리고 맞추는 것보다는 뭐요? 틀리는 게 나아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그것이 내 것으로 피부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형식적 개념에 해당 민법의 범위와 실질적 개념에 해당 민법의 범위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죠. 같다면 전혀 떠들 필요도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어디가 더 범위가 넓을 것 같아요? 그냥 딱 피상적으로 보게도. 당연히 뭐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형식적이란 게 뭐냐? 앞으로 우리가 형식적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어떤 것을 개념 지울 때 형식적으로 개념 지운다는 것은 뭐요? 그 내용은 안 따져요. 그 내용은 따지지 않고 명칭으로 파갑니다. 명칭. 즉 명칭이 민법으로 된 법. 그 내용은 안 따져요. 내용은 불문하고 그 법의 명칭이 민법으로 되어 있다면 그게 민법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방법을 형식적이라고 합니다. 형식적. 자, 국내에서 법은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제정을 하죠. 국회에서 제정할 때 형법이란 타이틀도 붙이고 뭐 상법이란 타이틀도 붙이고 도로법, 건축법이란 타이틀도 붙일 거예요. 그 중에 민법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달고 있는 법만이 민법이다. 즉 현행 민법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민법전. 민법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는 법. 민법전이 만이 민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형식적 개념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 개념은 반대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명칭 안 따져요. 명칭, 형식 안 따집니다. 명칭이 민법으로 되어 있던 상법으로 되어 있던 행정법으로 되어 있던 뭐 도로법으로 되어 있던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요. 형식이 보통 법조문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나라 문자로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이와 같이 성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던 또는 뭐요? 간섭법 등 불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안 따져요. 그 내용이 뭐요? 금방 파악했던 우리 개개인들의 사인 간의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뭐요? 일반 사법이라면은 그것이 다 민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민법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살폈던 것은 형식적 개념과 실적 개념 중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가지고 민법을 파악했죠? 실질적 개념을 가지고 민법을 파악했던 겁니다. 따라서 뭐요? 실질적 개념의 민법이라면 명칭이 뭐요? 민법으로 됐든 뭐 도로법으로 됐든 따질 필요 없어. 그 내용이 뭐요? 우리와 같은 평등한 개인들 간의 민사 분쟁을 규율하는 일반 사법에 해당한다면은 그게 민법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던 뭐요? 대통령 명령으로 되어 있던 간섭법으로 되어 있던 다 우리 민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어느 거겠습니까? 당연히 요거겠죠, 그죠? 다만 대부분은 실적 민법 해당선 다 민법전에 다 실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전을 위주로 배울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란 58년도에 제정됐어요. 그래서 6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민법정. 조문이 1118조로 되어 있어요. 요 민법전만이 민법이다. 즉 명칭이 민법으로 된 법만이 민법이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란 뭐예요? 명칭 안 따져요. 민법으로 되어 있던 농지개혁법으로 되어 있던 안 따집니다. 그 내용이 우리 개인들 간의 어떤 민사관계, 즉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뭐예요? 다 민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부동산 등기법 등 뭐 예전에는 호적법이죠, 그죠? 법 명칭은 바뀌었어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뭐 대통령 명령이라든지 농지개혁법 등 공법에 속하는 규정도 그 내용이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다 민법에 해당한다. 심지어는 뭐요? 간섭법 등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피부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자,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1번 아니면 2번이죠. 근데 2000년, 뒷번호가 그죠? 근데 2000년도 이에 출생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뒷번호가 3번 아니면 4번이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이름의 D자가 요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1번입니까? 2번이요? 2번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출생신고로 갔습니다. 근데 돌림자를 따서 숙자로 정했습니다. 숙자로. 그러니까 호적계에는 담당 공무원이 숙이니까 뭐요?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주민등록 뒷번호 2번으로 달아버렸어요. 2번. 요게 무슨 개념이요? 형식적 개념이요. 근데 손녀라 그러세요? 손자라 그러세요? 손자입니다. 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 따지지 않고 뭐요? 실질이, 이거는 남자기 때문에 1번이다. 이렇게 정하는 방법이 실질 개념이에요. 실질 개념. 자, 그런 식으로, 그죠? 자, 요렇게 파악하셔야 돼요. 즉, 일정한 사항을 파악하는 방법,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냥 이름이 그냥 숙이니까 여자 명칭을 달고 있으니까 그냥 여자다. 이렇게 파악하는 방법이 형식 개념이에요. 근데 실질을 따져서 뭐요? 남녀를 구분해서 1번이다. 이게 실질 개념이에요. 그래서 형식적 민법이라면 그 내용 안 따져요. 그 내용 따지지 않고 그냥 법의 명칭이 민법으로 됐으면 요것만이 민법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방법을 형식적. 근데 실질 개념은 뭐요? 명칭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요치 않다. 그죠? 그 내용이 금방 우리가 정의했던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어떤 일반 사법에 해당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민법에 해당한다. 이게 실질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게 응용될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개념, 실질 개념을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6번이요. 이거는 시험 문제 무조건 뜹니다. 무조건 떠요. 자, 지금까지는 시험 문제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형식적, 실질적이라는 이와 같은 용어 자체는 그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민법 서론 파트 보니까 1번부터 우리가 이제 6번까지를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6번은 시험 문제입니다. 거의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의미 있는 시험이 9회차부터 20회차까지 진행이 됐다면 거의 7, 80%가 매번 출제가 돼요. 그래서 10번 시험이 치러진다면 뭐요? 7번 내지 8번.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매번 지문화되는 주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민법의 법은, 자, 1조. 가로 보면 법은 되어 있죠. 1조라면서 1이라는 것은 그 법 조문의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민법은 민사관계를 규율한 법이다 그랬죠. 그때 민사관계라면 크게 두 가지다 그죠. 재산관계, 또 우리가 사회에서 재산관계, 즉 재산관계를 형성하다가 분쟁이 있으면 그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마련한 법을 제목 붙이면 어떻게 붙이면 되겠어요? 재산법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재산법. 가족관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한 법은 뭐요? 가족법 이렇게 붙이면 돼요. 자, 그러면 재산법은 민법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일같이 물건을 소비치 않고는 사용할 수 없죠. 그죠? 옷도 입어야 되고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집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일정한 물건들을 이용 획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법을 통틀어서 물건법 그럽니다. 물건법. 물건법. 그 다음 두 번째. 자, 예전에 우리가 원시사회에서는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급자족했죠. 근데 요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하다 그죠? 즉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 곳에다가 내 모든 역량을 투입합니다. 그죠? 그래서 노동을 채워서 임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은 돈을 주고 사겠죠. 그래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면 의사의 진료를 내가 돈 주고 산다. 그죠? 이와 같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같은 재산관계를 통틀어서 채권법이라고 합니다. 채권법. 그래서 재산법은 크게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 가족법은 다시 두 파트로 구성이 돼요. 자, 먼저 가족의 기본 단위가 부부죠. 그 다음에 자식이 생기고 부모가 생기고 점점 더 범위를 넓히면은 일정한 친척 관계가 형성되죠.
이와 같은 일정한 어떤 친족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법적 분쟁을 해결한 법을 친족법이라 합니다. 친족법. 그 다음 일정한 자가 사망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자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국가 소유로 됩니까? 그 자와 일정한 신분적 지위 있는 자가 다 상속받아요? 후자죠. 그래서 일정한 자가 사망했을 때 그자의 어떤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상속하는 어떤 문제를 다루는 법을 상속법 그럽니다. 상속법. 그래서 민법은 크게 이와 같이 네 파트로 쪼개져 있다는 겁니다. 네 파트로. 자, 그 중에서 그래서 크게 두 묶음이다, 그죠? 재산법, 가족법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즉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쳐서 재산법,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가족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시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죠? 민법 총칙이죠. 민법 총칙입니다. 자, 그럼 민법 총칙이 뭐냐는 거예요. 민법 총칙. 민법 총칙이란 것은 이와 같은 개별 재산법, 가족법 등을 배우기 전에 뭐요? 양자의 어떤 공통적인 원리, 원칙을 미리 우리가 뽑아서 배우는 방법, 그와 같은 과목을 총칙 그런다, 총칙. 자, 그러면 나머지 재산법, 가족법 뭐요? 우리가 총칙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배웠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특별한 것만 배워요. 특유한 거. 공통적인 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것들만 여기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총칙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뭐요? 물권법, 채권법은 상당히 이해가 쉽겠죠. 쉽습니다. 그래서 개별 재산법, 가족법 등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어떤 양자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원리, 원칙 등을 미리 뽑아서 배우는 과목을 총칙. 그래서 민법 총칙은 1조부터 184조까지로 184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아라비아 숫자가 뭐예요? 조문의 순서예요. 네, 순서고, 금방 1조 보니까 가로 부분이죠. 가로 부분이 그 조문의 제목입니다. 제목. 안에 그 서술되는 게 그 조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조, 이렇게 조문 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법은 그러면 몇 조부터 시작해요? 185조부터 시작해서 372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72조. 채권법은 373조부터 766조까지. 나머지 1118조까지. 이렇게 총 민법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랬죠. 아니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를 시험 범위로 하는 과목은 당연히 사법시험이라는 변호사 시험은, 법무사 시험은 법적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니까 여기까지 시험 범위를 하겠죠. 자, 그런 어떤 시험을 빼놓고는 여기까지를 시험 범위로 하는 시험은 없어요. 자,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도 우리 성인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다루는 시험은 거의 없다 보면 돼요. 자, 우리 시험하고 가장 근접하게 비교 대상 시험이 옆반이죠. 자, 우리는 민법 총칙 전부입니다. 옆반에는 뭐요? 103조부터 시작해요. 103조부터. 102조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103조부터 뭐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파트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민법 총칙도 내용이 반절 정도도 제한돼요. 반절 정도. 그 다음에 물권법도 우리는 전범이요. 근데 옆반에는 질권 파트는 일부 파트가 빠집니다. 그 다음 채권법은 다시 법조문이 엄청 많죠. 채권법은 다시 채권 총론과 강론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시험 범위요. 근데 옆반은 채권 총론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 강론도 우리는 대부분 시험 범위요. 빠지는 부분이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옆반에는 채권 강론 일부만. 채권 강론 중 계약 총론, 매매 임대차까지만. 그래서 옆반의 시험 보면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넓을 것 같이 잘못 오해하고 있죠. 심하게 말하면 우리보다 반도 안 됩니다. 시험 범위가 반절도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어떤 성인을 상대로 하는 민법 시험에서는 가장 범위가 강범위하다는 겁니다. 강범위하다. 자, 근데 제가 설명의 시간에 말씀드렸다, 그죠? 다만 다행스러운 게 여기서 몇 프로요? 60%요. 그러니까 40문항 중 24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자, 상적으로 법조문 숫자도 제일 적죠. 그럼 여기서 대부분의 내가 필요한 점수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9회차부터 20회차까지 쭉 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새로운 어떤 주제의 문제는 거의 없어요. 계속 예전에 기출됐던 부분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을 확보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부분이에요. 그죠? 자, 물권법도 그 분량이 민법 총칙보다 대학교 기본서를 한다면 배 정도는 아니지만 민법 총칙이 한 500페이지라면 700페이지, 8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8문제예요.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근데 공부 방법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주제, 한 번씩 출제됐던 주제는 다 꼼꼼히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걸 가지고 촘촘히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다 보면 민법 총칙 놓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거물을 덤성덤성 쳐서, 예를 들게 되면 물권법은 아무리 출제자가 뭐요? 출제를 하고 싶더라도 큰 주제별로 한 문제 이상은 출제를 못해요. 근데 옆반에는 물권법에서 우리보다 문항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옆반에는 뭐요? 예를 들면 물권법에서 뭐 점유권이라든지 소유권 파트에서는 우리는 각각 주제별로 한 문제인데 옆반에서는 큰 주제별로 뭐요? 2문제 내지 3문제가 그 주제에서 소유권 파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구성할 때 일반적인 어떤 포괄적인 개념 위주, 조문 위주로 문제를 넓게 문제를 구성함에 반해서 옆반에는 뭐요? 세부적인 주제 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예. 그런 식으로 주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파트는 뭐요? 채권 총론이란 과목은 페이지 수는 대학 교재로 보면 한 400페이지 내외가 됩니다. 근데 채권 총론은 2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요. 민법 총칙은 400페이지, 500페이지인데 몇 문제요? 24문제가 출제돼요. 나머지 6문제가 채권 강론에서, 그래서 채권법 전체에서 8문제예요. 자, 그러면 감이 오셨죠? 분량은 400페이지가 넘는데 총론이나 채권법 중에서 총론 2문제밖에 출제가 돼요. 어디서 출제될 수, 짐작이나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같은 어떤 법률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한 시험 과목에서 있는 시험이 유일하게 우리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학을 전공하는 법대생들도 제일 민법 중에서는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입니다.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어떤 맞춤에 맞추고 이런 식으로 좀 재수대기로 공부해야 될 입장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접근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매매, 임대차, 도급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다루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주로. 자, 그래서 그때 설명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뭐요? 최대치를 확보하고 나머지에서 뭐요? 그러면 각각 8문제, 16문제죠. 여기서 우리가 최대치를 확보했다면 여기서는 한 반절 정도 이상만, 최소 뭐요? 반절만 맞추면 충분히 70점 되는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가 진행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항상 어디에다가요? 여기다가 최대치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여기는 어디가 출제될 수 압니다. 출제될 줄 우리가. 기존에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서 출제될 리가 없어요. 여기는 뭐요? 기존의 어떤 기출 영역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쌓여 있질 않아요. 자, 본격적으로 설명의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부분이 뭐요? 각각 8문제. 물권법과 채권법이 40% 확대된 적이 뭐요? 17회차부터예요. 17회차. 17, 18, 19, 20. 4년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럼 4년 해봐야 16문제 하면 몇 문제밖에 안 돼요? 4, 6, 24. 60문제 정도밖에 안 쌓여있다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계속 뭐요? 반복해서 기출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출되지 아니한 부분에서 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요? 10년 이상 쌓여있기 때문에 한 600문제 정도가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제는 출제 안 된 곳에서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출제된 주제에서 계속 약간 변형만 돼서 출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자,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할 거예요. 공부 방법로. 자, 그러면 1조 보세요. 민사에 관해서. 자, 이 부분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자, 조문을 읽는 숫자가, 자, 조문을 읽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뭐예요? 조문의 순서라 그랬죠. 이 부분이
그 해당 조문의 제목입니다. 제목. 그런데 1조는 보니까 안에 세부 목차는 없다, 그죠? 근데 세부 목차가 따로 있는 게 있습니다. 요 부분은 1조라고 읽습니다. 요 세부 목차는 뭐요? 항으로 읽어요. 제1조, 제1항, 제1조, 제2항, 그 다음 뭐요? 3항,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세부 목차가 있는 것은. 그래서 민법은 세부 목차까지 한 가지가 일반적인데, 다시 또 이런 어떤 세부 목차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시 호로 읽습니다. 호. 그건 뭐요? 1조, 제2항, 제1호, 이런 식으로 호를 읽어요. 앞으로는 쭉 반복하시면 되고, 시험하고는 상관없이 조문 읽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1조. 법원이란 제목하에 민사에 관해서 법률이 규정이 없으면 간섭법에 하고 간섭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 대로 되죠. 자, 먼저 민법의 법원. 이 부분은 그냥 우리는 100% 시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올해도 20회차 시험 출제됐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출제된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근데 이 법원이라는 단어를 이제 내것으로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법원이라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짐작하는 법원이 이거예요. 자, 평택에는 이 같은 민사사건, 형사사건이 터지면 법원을 가야 되죠. 평택 지원이 있습니까? 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법원이에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뭐요? 판사, 검사들이 모여서 사건을 다룰 어떤 장소가 있다, 그죠? 일정한 인적, 물적 시설이 구비된. 이 같은 재판부, 이걸 법원이랍니다, 법원. 자, 근데 우리가 배우고 하는 법원은, 법자는 똑같아요. 요자를 씁니다. 거누는 자. 자, 법의 연원, 연못할 때 연자, 법의 연원을 줄여서 법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볼게요. 앞에서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갑을 간에 민사관계가 있었어요. 자, 일단 분쟁이 없으면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이 민사관계에서 분쟁이 생겨버렸습니다. 분쟁이 생겨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민사 분쟁은 자기 개인적으로 때려서 싸워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다 쫓아가야 된다, 그죠? 예. 법원에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갑을 간의 민사사건이 A 판사에게 배당이 되었습니다. A 판사에게. 그럼 A 판사는 갑을의 주장과 어떤 증거 등을 조사해서 재판을 때리겠죠. 근데 이게 민사사건이니까 어떤 법에 따라서 결론을 지어야 돼요? 무슨 법? 민사관계니까 형법에 따라서 결론을 지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민법에 따라서 결론 짓는다, 그죠? 요거예요. 그럼 느낌이 왔죠, 그죠? 즉, 민법의 법원이라 하면은, 즉, 민법은 어떤 법이요? 민사분쟁을 해결한 법이죠. 따라서 민법의 법이라면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민법의 법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즉, 민사사건이 있었을 때 당연히 해결해야 되죠. 그때 민사사건이니까 당연히 민법에 따라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튼 민사사건의 해결의 기준이 되는 민법에는 어떤 게 있느냐. 자, 근데 앞에서 민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지어버렸네요, 그죠? 형식적인 민법도 있었고 실질적인 민법도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때 분쟁을 해결한 기준인 민법은 형식적 민법을 의미하겠습니까? 실질적 민법을 의미하겠어요? 당연히 실질적 민법이죠. 따라서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민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민법의 법원이에요. 자, 근데 너무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학자들은 이렇게 너무 쉬운 용어로 풀이하게 되면 자기들 위신이 안 서죠,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교재 보세요. 법원이라는 의의가 어떻게 되죠? 민법의 법원이란 민사사건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한 민법의 존재 형식,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즉, 실질적 민법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즉 민법의 존재 형식을 민법의 법원. 이런 식으로 어렵게 설명을 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해는 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가별간의 민사사건이 생겼을 때 그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민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그럼 1조를 보세요. 어떤 것이 있어요? 1조를 보니까 법률도 있고 간섭법도 있고 조리도 있다 그죠? 그럼 법원이 몇 개입니까? 3개죠. 법원이 3개다 그죠? 저 민법 1조에 보니까 법원의 종류가 3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11페이지 중간에 하고 있죠. 가운데 6번 민법의 법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조를 보니까 민사에 관해서 1대 민사가 뭐예요? 민사 분쟁을 말하겠죠. 그래서 민사 분쟁이 있으면은 법률이 있으면 뭐예요? 법률 가지고 해결을 하고 법률이 없으면 간섭법을 가지고 해결을 하고 간섭법도 없으면 조리.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 기준이 되는 민법의 법은 1조에 의하면 몇 가지 종류가 있다? 3가지다. 그죠? 자, 또 물어볼게요. 자, 내가 A 판사라면은 재판을 해결해서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는 법원이 3가지가 있었다. 그죠? 법률, 간섭법, 조리. 근데 나는 그 3가지 중 아무거나 가지고 재판을 하면 돼요. 순서 제한 없이. 보니까 어떻게 되죠? 순서가 있다. 그죠? 반대로 해석하면 법률이 있으면 뭘 가지고요? 법률을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는 간섭법, 조리 가지고는 해결을 못해요. 먼저 법률 가지고 재판을 하고 법률이 없으면 두 번째로 뭐요? 간섭법을 가지고. 그래서 간섭법이 있으면 뭐요? 조리는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법률도 없고 뭐요? 간섭법도 없을 때 마지막에 뭐요? 조리를 가지고. 이게 1조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이렇게 있다 그죠? 민사에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저는 뭐요? 달리 법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법률에다 이와 같은 해석을 반대 해석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조문을 읽을 때 그 반대 해석이 가능한 것은 반대로 해석을 하는 연습을 수시로 해보세요. 그래서 1조의 우리 지문이 1조 그대로 실릴 수도 있고 뭐요? 금방 봤듯이 반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실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이 3가지가 있습니다. 법률, 간섭법, 조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다시 2가지로 크게 나눠볼게요. 2가지로. 자, 법률. 금방 우리가 1조를 읽었습니다. 자, 1조를 읽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우리나라 문자로 돼 있죠, 그죠? 이와 같이 문자로 된 법을 성문법 합니다. 성문법. 성문법. 자, 근데 간섭법 조리는 우리가 눈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와 같이 문자로 되지 않는 법을 뭐요? 불문법 합니다. 불문법. 불문법. 자, 그럼 1조를 다시 읽으면 크게 법원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법원을 다시 2가지로 나누면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그럼 1조를 다시 읽으면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성문법도 있고 불문법도 있다면 우리 1조에 하면 성문법, 불문법 중 어느 것을 가지고 먼저 분쟁을 해결합니까? 성문법이다, 그죠? 이와 같이 성문법을 가지고 먼저 분쟁을 해결하는 나라를 성문법주의 국가라 합니다. 즉 우리를 포함한 어떤 독일 등 프랑스 등 대륙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뭐요? 이와 같은 불문법을 가지고 먼저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를 뭐요? 불문법주의 국가 그럽니다. 대표인 게 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1조를 보면 우리는 그냥 성문법주의 국가이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여기서 1조에서는 시험이 뜬다 그랬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법률의 의미입니다. 법률의 의미. 이게 시험 문제 떠요. 그 10번 중에서 뭐요? 1조에서 뜬다면 10번 중에 한 4번 내지 5번은 이 법률의 의미를 가지고 지문을 구성할 거예요. 근데 나머지 반은 뭐요? 간섭법을 가지고 뜰 거예요. 그래서 1조에서 뜨면은
법률의 의미와 관련된 지문이 답이 되거나 간섭법과 관련된 어떤 지문이 답이 되거나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지금까지 첫째 시간에서는 두 서지 쭉 설명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일단 형식적이라는 어떤 단어와 실질적인 단어는 일단 피부적으로는 구분하셔야 돼요. 자, 형식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을 개념 지음에 있어서 그 실체는 따지지 않죠. 그죠? 그 내용은 따지지 않아요. 명칭을 가지고 그 개념을 짓는 방법을 형식적 개념. 그래서 형식적 민법이란 법의 내용은 따지지 않고 그 법의 명칭이 민법으로 된 법이 민법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방법을 형식적 민법이라 함에 반해서 반대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명칭은 중요치 않다. 그죠? 형식도 중요치 않다. 그 내용이 앞에서 소개했던 사인들 간의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 사법에 해당한다면 명칭이 민법으로 되어 있던 뭐 간섭법으로 되어 있던 뭐 대통령 명령으로 되어 있던 상관이 없어요. 다 민법에 해당한다. 이게 실질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시간에 바로 실질 형식적 개념이 여기에서 바로 쓰일 거예요. 법률의 의미에서. 자, 그래서 1조에 의하면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는 뭐예요? 법원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죠? 법률, 간섭법, 조리. 근데 이와 같은 재판관이 민사 분쟁을 해결하면서 순서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있으면 법률을 가지고 먼저 재판하고 법률이 없으면 두 번째 간섭법이란 법원을 가지고 재판하고 간섭법도 없으면 마지막에 조리라는 최종적인 법원을 가지고 재판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예요? 민법의 법원이라 하더라. 그죠? 자, 여기까지 일단 소개시켜 드리고 쉬었다가 7번 이하로부터 일단 진행을 할게요.